21일 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덱스 자료가 2건이나 있기 때문에 각적 발표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 인사이드, 미국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글로벌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예, 미국 대선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그 예측이 좀 어려워지면서 시나리오가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FX, 미국, 유럽, 중국, 신흥국 주식시장 등에 대해서 영향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조현주 연구원이 미국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산별 영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 12페이지 그림 5를 보시면요.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지율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2016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이트별, 특히 경합주별로 오차 범위가 거의 3에서 7% 정도 컸습니다. 이렇게 지지율 오차 범위가 실제보다 컸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교육 대상 분포도가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레벨에 따라서 표를 서베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인들 중에서 이제 중졸이나 고졸들의 표가 섞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에듀케이션 레벨에 따라서 서베이를 돌렸다는 점에서 2016년 대비해서는 올해 그 지지율 서베이는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좁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신뢰성이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결국 두 후보자의 공약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때인데요. 일단 14페이지에 바이든의 공약을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에 돈을 얼마를 쓰느냐입니다. 일단 일자리 창출에만 바이 어메리칸이라고 해서 7천억 달러를 쓰게 되고요. 기후변화 대응에 2조 달러,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1.3조 달러, 합이 거의 4조 달러입니다. 근데 1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이제 표 3에 바이든의 증세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세입 규모는 3.7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증세를 해서 모두 다 돈을 쓰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자를 줄인다기보다는 투자를 위한 증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조금 더 클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복지 지원금이나 아니면 뭐 히로스 액트 같은 코로나 대응 지원책까지 하면은 8.5조 달러 정도의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증세보다는 투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30페이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제가 표에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과 탈중국입니다. 결국에는 첫 임기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성장 주도의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부양했고 금융시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기조가 이제 유지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신규 일자리 1,000만 개 창출을 이제 핵심 목표로 꼽았는데 여기서 10분의 1, 100만 개는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특히 제약, 로봇, 최첨단 제조업 산업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번 임기 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감세를 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 친화적인 기조를 했다면 이번 임기 때는 오히려 중국과의 마찰을 확대시키고 공격적인 리쇼어링을 통해서 기업을 좀 친화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 임기 때보다 두 번째 임기 때는 외교적 갈등이 좀 더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34페이지를 좀 보시면 그림 28이랑 29입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이런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됐을 때는 인터내셔널 세일즈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 도메스틱 세일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림 29를 보시면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는 중국에 대한 정책을 세게 하면서 중국 차이나 세일즈가 빠르게 하락을 했었는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를 보시면 오히려
유럽 쪽 세일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트럼프의 외교적 정책에 따라 주가 흐름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두 번째 임기 때도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8페이지이고요. 저희 자료의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상원의 선거 결과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공화당이 상원을 집권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증세나 규제 강화가 조금 더 실현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 3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상원 민주당이 지지율 상으로는 조금 우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오히려 증세나 규제 강화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으냐. 민주당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민주당 상원이 얼마만큼 장악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51대 49로 가까스로 과반을 확보를 하게 되면 사실 증세를 법인세 28%보다는 25% 그리고 규제 강화도 완전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위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두 명이 반대를 하면 이게 통과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스로 과반을 통과하는 게 안도렐리 시연에는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 영향을 49페이지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원래 집권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면 주가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다만 오히려 집권당이 바뀌었을 때 이제 주가가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당선이 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을 집권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 지수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원도 만약 민주당이 가까스로 과반을 획득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 욕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보다는 상원 결과에 따라서 주가 지수의 흐름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50페이지 섹터별 전략을 56페이지에 그림 56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많이 확대시키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는 신재생, AI, 5G, 바이오테크 이런 쪽이고요. 건설 기계 같은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 수혜주인 자동차까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규제를 좀 강화시키는 헬스케어나 금융이나 빵주, 대형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원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넘어가셔서 네, 저희 간단하게 좀 발표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63페이지 섹터별 전략인데요. 그림 75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우주 기술에 투자를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방 방위 그리고 금융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규제 강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도렐리가 시연될 수 있고요. 에너지 이런 쪽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자산별 영향을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6페이지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됐었을 경우, 그리고 7페이지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좀 요약을 했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든은 이제 재정적자 기조 확대, 그리고 투자 확대에 포커싱이 좀 맞춰질 것 같고, 트럼프는 이제 감세라든지 제조업 경기 부양, 탈중국 같은 것들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자산시장 영향을 좀 말씀드리면, 달러화는 기조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투자 확대를 통해서 재정적자 기조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일 경우에 달러와 약세 압력들이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요 자산 시장인 중국 같은 경우로 좀 말씀드리면 둘 다 이제 규제 강화를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중국 내부에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수 중심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완만한 반등세를 좀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권별로 업종별로 다르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투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 업종 그리고 바이든의 이제 TPP 재가입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중국 중심의 FTA 같은 업종들로 중심을
잡고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수 중심 업종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산화율 재고가 높아지고 있는 IT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산시장 영역별로 다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자산 그 담당자들한테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두 대통령의 당선이라든지 이런 역할 관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우호국가의 관계 중심 그리고 대외 경기 회복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한국 주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대외 매출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됐었을 경우에 조금 더 수출 중심의 어떤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한국 시장 담당자랑 좀 얘기를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MMA는 빠져 있는데요. 환율 코멘트 해주세요. 관련해서 환율 코멘트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이제 장중에 116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거의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내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분기 워낙 약세 전망을 좀 봤던 거는 미중 갈등이 4분기 위안화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걸로 봤는데요. 사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나 외국인 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서 지금 강세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생각하는 그림은 달러 약세 압력이 좀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라든지 인프라 투자 같은 정책 기조가 그를 지지할 걸로 보는데요. 한 분기 정도의 단기적인 시계로서는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단기 모멘텀에서 유럽이 좀 주춤한 상황이라서 사실 달러 약세 속도도 좀 조절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선 전 한 달 정도의 환율 외환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확대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 이후에 내년 이후에 보는 그림은 달러 약세 압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해 주세요. 예, MM 차트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 FOMC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조금 실망했던 이유는 물가를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했다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연준의 큰 그림은 바뀌었고, 연준이 이번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요, 다음 회의가 대선 직후입니다. 대선 스케줄까지 감안해서 조금 실탄을 아낀 회의였다라고 보는데, 그럼 어떤 비빌 언덕이 있냐? 그 MM의 왼쪽 차트 봐주시면 이게 뭐냐면 재무부의 일반 계정인데요. 재무부가 돈을 집행할 때 연준한테 돈을 맡겨두고 그 예금, 당좌 예금 가지고 돈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준 안에 재무부 일반 계정 금액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면 그 재무부가, 즉 정부가 얼마 돈 쓸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약 한 1.3조 달러 가량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자산시장으로도 갔지만 40% 이상은 다 흔히 말하는 정부 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선 직후에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나면 최대 한 1.3조 달러 정도 정부가 자금 집행이 가능한데 1.3조 달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연준 자산 증가 규모의 무려 44%입니다. 올해 3월달 이후에 연준이 한 공격적인 돈 지출을 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연말 연초에 정부의 자금 지출이 집행이 되고 내년 초에는 국제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급등하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알아서 연준이 굳이 지금 당장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안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실질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거 이후에 해당 모멘텀들이 끝나고 나서 쓸 수 있는 건 QE 확대, YCC 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연말 연초에 조금 실질 금리는 아래쪽 방향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냐가 핵심인데 실제로 쓸 돈이 굉장히 많다. 이 정도가 이번 자료의 핵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버링 위클리 그리고 터키 코멘트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 글로벌 채권 금리는 횡보했는데요. 일단 지난주 FOMC 이후에 미 연준에서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을 했고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금리 인상을 뭐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안정을 찾았고, 유럽도 EU 경제회복기금 설립 이후에 여러 정책의 공조가 힘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신흥국도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금리 결정 대부분 다 동결되면서 전부 다 횡보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대부분 다 횡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반기 말로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전략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는 플러스 4.69% 상승을 했고요. 3주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유가가 미국 허리케인 셀리 이슈와 지난주 있었던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JTC와 JMMC라고 하는 회의에서 더욱 강한 그런 감산합의 이행을 촉구를 하면서 유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금속과 산업금속 그리고 농산물 섹터까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각각의 개별 펀더멘털 호재들이 있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기금속 섹터는 지난주 기술주 중심의 미국 그런 주식시장 흔들림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안전자산 수요가 그런 기금속 섹터를 지지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산업금속 섹터는 최대 소비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지표 호조 하에서 이 중국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좀 유입이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특히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기금속 섹터가 플러스 7.69%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농산물 섹터도 플러스 3.5%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런 미국 그런 해양 대기 기상청과 그리고 국제기후연구소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글로벌 라니냐 발생 확률 전망을 최대 75%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남부 지역, 특히 미국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두와 옥수수 생산지대에서 그런 건조 기후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대두와 옥수수의 작황 우수 등급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빠지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9월 미국 그런 농무부의 그런 미국산 대두 옥수수 생산량 전망 하향 조정에 이어서 이 10월 전망에서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라니냐 전망과 더해서 달러 약세라고 하는 부분이 농산물 섹터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 시도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9월 FOMC에서는 저희 강수원 연구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준은 그런 평균 물가 목표제를 더욱더 구체화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쓰면서 향후에 그런 실질 금리의 하방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기회를 더욱더 구체화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부분은 원자재 시장 전반이 공유하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에너지와 기금속 섹터에서 확대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에너지와 기금속뿐만 아니라 산업금속과 농산물 섹터에서도 저희가 비중 확대 의견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원자재 시장 전반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가장 큰 근거가 좀 전에 말씀하신 연준의 그 부양 의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거 외에 아까 말씀하신 그 기후 쪽은 농산물 섹터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큰 매크로 그림에서 보자면 연준의 부양 의지, 결국은 실질금리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저희 권하민 연구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기 정도는 달러 약세 그 강도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 12개월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달러 약세 압력이 유효하다라는 점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와 달러 약세 압력 하에서는 여전히 원자재 시장이 가장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개별 펀더멘털 이슈로 봤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관점에서는 당연히 기금속 섹터 여전히 투자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유효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 제가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중국 혼자서만 끌고 가고 있는 인프라 투자가 결국 유럽이라든가 그런 미국까지 살상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산업금속 섹터에서는 추가적으로 강세 요인이 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나머지 농산물 섹터에서는 저희가 개별 펀더멘털 이슈에서 라니냐 플러스 달러 약세라고 하는 부분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틸리티 산업 발표해 주세요. 예, 일단
좀 차트 위주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그 재생에너지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동안 시장에는 재생에너지 부품사들이나 그러니까 부품사 위주로 이제 좀 스터디가 많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부품사만큼 중요한 거는 운용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운영하는 발전사들, 그다음에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프로세스들 같은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자료를 좀 작성을 해봤고요. 일단 4페이지에 그림 1번과 그림 2번을 보시면 이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거를 테슬라가 남호주주에서 세계 최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이랑 ESS 설치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통합 약 태양광 250메가, 그 다음에 ESS 650메가와트짜리가 이제 구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300메가짜리 복합화력 발전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복합화력 발전소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태양광 발전소와 ESS를 하나로 연계해서 이 복합화력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나 지역적인 이슈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될 수 있고요. 7페이지에 그림 8번 보시면 가상발전소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기타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과 심지어 전기차까지도 하나의 발전소로 묶이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묶는 게 아니라 실시간 수요를 파악하면서 그 공급과 수요 간의 일치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통합을 하는 거를 VPP라고 합니다. 아직은 완전 산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11페이지의 그림 14번을 보시면 VPP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산형 발전과 ESS가 충분히 보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파악할 수 있는 미터기,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송배전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조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합해서 있는 거에 추가적으로 제도적인 개편들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느리고요. 12페이지의 그림 15번을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솔라 루프에다가 파워월이라고 하는 ESS를 더하고 그거를 통합하는 파워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전력망을 오토비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향후에 V2G 상용화까지 되면은 전기차까지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15페이지에 그림 21번 보시는 것처럼 더커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태양광이 생산되는 시기에 수요를 깎다 보니까 점점 이 오리 등처럼 깊이 이제 굽어 들어가는데, 태양이 이제 쥐는 일몰식 할 때 되면은 수요가 급증하는데, 그 수요 때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전력량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실제로 구체적인 표현, 공식적인 표현인데, 오리 머리를 이제 쳐낸다라고 해서 더커브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필요한 LNG 발전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게 캘리포니아랑 하와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7페이지의 그림 46번을 보시면 되는데, 2015년에 발표한 7차 수급 계획과 2017년에 발표한 8차 수급 계획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입니다. 2년 만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2년 만에 재생에너지는 2030년 기준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래서 좀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 계획상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5페이지에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부분인데, 그림 64번에 보시면 석탄과 LNG, LNG 원자력,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화석연료라고 불리던 발전원과 재생에너지 간의 이제 발전 단가는 거의 붙었습니다. 그래서 육상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화석연료들이랑 동일한 가격대까지 떨어진 그리드 페러티가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은 결국 해상풍력의 이용률이 개선되면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제 국내에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까인데, 48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근처에 이제 마포구에 있는 마레프라고 하는 4,000세대 정도 사는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고요.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그냥 기존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에서도 이 아리백이 달성 가능하냐, 신재생에너지 100%로 생산 가능하냐인데,
그림 93번 보시면 각각의 태양광 패널을 하나씩 붙이고요. 그 다음에 ESS 그에 맞춰서 붙이고 연료전지까지 설치를 한다면 그림 94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색 선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이 진한 파란색 선까지 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결론은 VPP 구성 가능하고 경제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신재생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들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ESS, 연료전지 이 네 가지 부분인데 일단 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62페이지에 그림 116번을 보시면 한전은 일단 별도법인 기준으로 해상 풍력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예상 매출 10기가 참여했을 때 예상 매출은 8조 원, 순이익은 3조 이상.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그림 117번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보다 훨씬 계획상으로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저리에 이제 도입을 해야 되고 이거를 동시에 전력 사업을 해본 한전만이 사실 해상 풍경은 계속 할 수 있다.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65페이지에 이제 태양광 쪽을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변수는 아리백일 것 같고요.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력을 조달하겠다라는 글로벌 캠페인인데 삼성전자도 이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그 협력사들한테 계속 좀 푸시를 받고 푸시를 하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해외법인 중심으로 15%까지 전력 사용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고요. 향후에 이제 50% 정도까지 태양광으로 맞춘다라고 하면 국내에 보급되어야 하는 태양광 양은 5기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이 결국 국내 태양광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이제 ESS인데 ESS는 사실 그냥 단순히 태양광 연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향후에 VPP 같은 것들이 활성화됐을 땐 주차장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막힘 없는 고속도로 같이 쫙 뚫려 있는 그래서 원자력 석탄에서 전기를 쏴줬다면 이제는 사실 그런 이슈들보다는 중간 군데군데 막히는 이슈들이 좀 생길 거고요. ESS의 전기를 저장했다가 풀어주는 역할들을 ESS가 계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강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ESS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와 81페이지에 보시면 연료전지 쪽인데 연료전지는 특성상 기저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연료전지는 물론 운용사들도 중요한데 81페이지에 보시면 가스공사가 그 관련된 수소 유통 전담기관으로 지난 7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보급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존의 발전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88페이지에 보시고 저희 1995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할 때 사실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자리를 잘 잡았고요. 이거의 대원칙은 PPP라고 하는 오연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종량제라는 게 실시가 됐는데 이런 형태로 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90페이지에 지난주에 아리백 이행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인증서 구매 같은 것들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제도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고 이제 그거의 베이스는 소규모 전력 거래 시장이라고 하는 91페이지에 보시는 그림 165번에 그래서 결국 중개가 가능하면 아비트라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게 글로벌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국가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 탑픽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94페이지 LS 일렉트릭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발전원도 중요하지만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송배전 관련된 부분들 중요하고요. LS 일렉트릭은 이런 관련된 사업을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94페이지의 밑에 표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10대 과제 중에
대부분 8개 정도가 전 사업부에 걸쳐서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따로 SOTP 밸류에이션 했을 때 약 75,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의 SK가스입니다. SK가스는 역시나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가스가 갖고 있는 고성 그린파워라고는 석탄 발전과 울스턴 GPS, LNG 발전소, 그 다음에 SK D&D, 재생에너지와 ESS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드 위즈라고 하는 아까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국내 2위 업체를 파트너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플랫폼을 여러 가지 갖고 있다라는 거는 VPP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조건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이 시장은 열릴 거고요. 이 시장이 열렸을 때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20페이지의 LS도 그 해상풍력 관련된 전선 케이블 증가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중소형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는 이제 142페이지부터 이제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이제 이민재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VPP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전력 양계, 일명 AMI라고 불리는 디지털 전력 양계가 필수적으로 이제 깔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도 많이 보급화되지는 않지만 이제 보급화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발표를 하고 디지털 뉴딜을 발표를 하면서 2022년까지 500만 가구에 디지털 전력 연계를 깔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 디지털 전력 연계를 하는 회사는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메이저로 활동하는 회사가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상장사로는 이제 옴니 시스템, 그리고 누리텔레콤, 뭐 여기 자료에는 어쩜 PS텍 이런 회사들이 좀 있고요. 일단은 옴니나 누릴 같은 경우를 보면 부동산 경기하고 영향을 좀 받아요. 아파트를 지어야 디지털 전력 연계를 이제 까니까. 근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별로지만 이번에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가뭄의 단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비치로셀이라는 기업도 국내 매출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스마트 그리드 관련 AMI 매출이 60%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PP가 되면은 이제 분산 전원이 이제 각광을 받고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이런 쪽이 이제 연료전지 쪽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분산 전원에 해당되지만 아직 부각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지열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지열 쪽 냉난방 하는 회사가 이제 저희가 자료를 쓴 GN1 에너지입니다. 지열은 땅에 있는 열을 끌어와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인데, 최근에 각 건물, 공공지자체에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깔기 시작했고요. 그걸 GN1 에너지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가 있습니다. 이건 GNC 에너지가 하고 있고요. GNC 에너지는 저희가 연초부터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가스 발전소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11개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한두 개씩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발전소 분산 전환과 관련해서 GNC 에너지도 수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해외 기업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기업 중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이면서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들 2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입니다. 164페이지고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는 익히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쪽 인버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가정용 시장 중심이고요. 집집마다 이제 태양광이 깔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인버터들이 필요한데, 최근에 인버터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인버터뿐만 아니라 소규모 ESS, 전기차 충전 시스템 같이 인버터에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결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가 미국 시장 쪽에서, 특히 태양광 쪽 시장에서 좀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버터의 기술적 결합 모멘텀들은 국내 인버터 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한테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168페이지인데요. 올스테드라는 해상풍력 전문 플랫폼 기업입니다. 글로벌 1등 해상풍력 전문 기업이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덴마크 시장에 이제 상장돼 있다 보니까 국내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168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까지 글로벌 해상풍력 입찰 규모가 크게 커지는 시장이 도래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시장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커지고 있고, 국내 3강 MNT나 CS윈드 해상풍력 타워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대만 시장이 21년도에도 또 입찰이 예정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상풍력 업체들, 이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해상풍력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수주를 받은 다음에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뒤에 부품 업체도 수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수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가상발전소라는 개념이 이미 이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된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레이징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표주가 LS 일렉트릭이잖아요. LS 일렉트릭의 매출에서 현재 이 부분, 참 이게 좀 애매한 내용들인데 이미 송배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VPP라고 하는 개념으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향후에 얼마까지 커질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네 가지 포인트고요. 97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났을 때 솔루션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모듈뿐만 아니라 인버터, 그다음에 계량기, ESS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좀 제공해 줄 수 있고, 대형 사업들 위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LS 일렉이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이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면은 결국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포스코 같은 회사들도 다 이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LS 일렉이 이쪽에서 전력기기 인프라 쪽 모두 다 수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98페이지에 ESS입니다. ESS도 지금 국내 기업들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연계가 아닌 피크 저감용으로 늘리겠다라는 건데, 2018년 피크 저감용 늘어났을 때 LS 일렉 쪽 ESS 매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 대부분 ESS 기업들이 망했기 때문에 LS 일렉 효성중공업 중심으로 수혜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99페이지에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증명해주는 게 IDC 쪽에서 LS 일렉의 매출이 70% 이상 시장 점유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전기차도 사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VPP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차단기를 거의 국내 90% 이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수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날 거고요. 지금 매출 500억 정도인데 향후에 이제 25년까지 정부 계획상으로는 100만 대의 목표입니다.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에 준하는 수준의 매출 증가, 저희는 이제 3천억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10% 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VPP가 늘어났을 때 종합적으로 다 수혜가 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VPP가 기존의 스마트 그리드를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스마트 그리드를 보완하는 건가요? 이게 좀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스마트 그리드 최대 수혜주가 LS 산전이었는데 이름만 바뀐 VPP와 LS 일렉트릭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다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그런 망 자체를 스마트 그리드가 해서 스마트 그리드가 스마트해진다라고 해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건데, VPP는 이런 스마트 그리드가 늘어나는 스마트 그리드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VPP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발전원도 활용하고 그거를 하나의 망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발전소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는 그러니까 좀 단편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의 문제를 잡아주는 거를 VPP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LS 일렉이 스마트 그리드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사실 기술 진보가 없다가 최근 3, 4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이쪽 망에서의 투자들이 지금 사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된 회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목표 주가도 같이 올리면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 황유식연구원입니다. 환경산업 이슈 레포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인덱스 레포트를 통해서 환경을
대기와 물, 육지로 구분해서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말씀드린 이제 발표한 이제 유틸리티가 이제 대기의 이제 온실가스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그 육지 지상의 이제 문제고요. 이제 폐기물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산업도 상당히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난 이제 2017년 이제 그 중국이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는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체 폐기물을 전혀 수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폐기물 대란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예를 들어 플라스틱 수입량이 14년도에 6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이제 0달러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플라스틱이 먼저 시작이 됐고요. 기타 폐기물까지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각국은 글로벌 각국이 폐기물 감축 정책을 좀 크게 좀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매립과 소각을 제한하는 방안을 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각국이 이제 개별적으로 또 이쪽 정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도 1차 자원순환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매립 비율을 3%로 낮추겠다. 그리고 27년까지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의 경우는 매립을 제로화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폐기물 분류표는 이제 그 3페이지 그림 3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소비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쉽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 실적 그리고 폐기 산업의 실적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분기 기준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결국엔 이제 코로나 피크가 될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매립과 소각을 지금 제한하는 정책으로 좀 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간 거고 이 시장은 앞으로 축소가 됩니다. 반면에 요거를 그 해소하기 위해서 각국이 이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을 100%로 그리고 일본은 60%. 그래서 이제 국내도 이제 마찬가지고 각국이 이런 이제 재활용 정책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여기에 좀 보조를 맞춥니다. 로레알 코카콜라도 재생원료 비용을 비율을 30년까지 100%, 50%.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 재생 PP의 이제 안정성을 확보를 좀 했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신산업이죠. 그 폐배터리를 활용한 희귀금속 추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큰 기업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가 좀 많고요. 다만 이제 모든 생산자 기업들이 재활용 정책으로 좀 사업 지속성을 좀 올려가야 할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산업이 이 정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관련된 기술들 이 이제 만드는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조사를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산업 발표해 주세요. 예, 저희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9월 16일에 블룸버그가 이번 회계연도에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제조 계획이 기존의 1,500만 대에서 1,100만 대로 줄었다라고 좀 보도를 했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해당 뉴스가 반도체 업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주가들이 좀 이때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보도하고 나서 소니가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반박을 했고, 제조계획 하향 조정한 적 없고 기존 1,500만 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만의 이제 파운드리랑 백엔드 하우스들도 이 SoC 생산이랑 패키징이 잘 되고 있고 출하 목표가 변경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 5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는 AMD가 개발했고 TSM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8일에 소니에서 이 사전 주문을 시작을 했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나라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부 나라에서 주문 시작하고 나서 1분 만에 다 매진이 됐고요. 수요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 5에 D램이 16GB 들어가고 낸드가 825GB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 대로 계산을 했을 때 글로벌 D램 수요의 2%, 낸드 수요의 5%를 기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연간 D램 수요가 한 13% 증가하고 낸드가 한 30%이기 때문에 2%, 5%라는 숫자가 작은 게 아니고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제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좀 많이 축소가 되면서 서버 D램 가격이 한 15% 정도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소비자용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 애플의 아이폰 12 그리고 소니의 이 플레이스테이션 5 엔비디아의 RTX 3000 시리즈 같은 제품들의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를 트래킹을 좀 면밀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는 판매가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발표한 이 RTX 3000 시리즈 같은 경우도 지금 사전 주문을 시작을 했는데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좀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발표해 주세요. 네,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장기적으로 외형 성장, 포텐셜이 가장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스글에 요약을 해놨는데 이제 단기 수익성보다는 외형 성장 잠재력에 좀 주목해야 하고요. 이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이제 전동화 사업의 수익성 개선은 이제 뒤따라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올해 모듈 쪽 영업이익률이 0.1% 정도 코로나 영향까지 포함해서 예상하고 있는데 2025년에 한 5%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최저점으로 계속해서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추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지금 3분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700억, 한 22% 정도 영업이익이 YOY로 지금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자동차 쪽 주가를 보면 현대차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특히나 뭐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차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단기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차 단기 실적인데 그 이유가 중국 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가 미국 내수 다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중국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품 회사들은 중국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 실적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동화 관련된 부분이 당장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기 수익성 측면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 같고 지금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좀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계속 좁히면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 다음에 모비스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준비된 발표 자료 마치겠습니다.